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강점평가 관계법규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이제 서병수 변호사고요.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입문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자료가 입문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반밖에 안 나갔죠. 그죠? 반밖에 안 나갔어요. 지금 왜냐면 제가 지금 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계법규 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5분의 4 정도가 마무리됐어요. 근데 책 작업 기본서가 5분의 1 남았죠. 2주 동안이면 5분의 1 만들 수 있긴 한데, 이제 이것도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2주 동안 하기가. 왜냐면 지금 기본서에다가 지금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서에다가 기본서 책 작업만 하면 이미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기본서만 만들어가지고 여러 명 나눠주면 이거 강약 조절이 안 돼가지고 기치 표시를 하고 있어요. 20년치 그 간평사하고 중개사 공인중개사 공통되는 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20년치 기치 표시를 같이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책 작업이 다 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씩 해서 어차피 2달 동안 강의하는 거니까 반 나눠서 일단 된 거 나눠서 강의를 하고, 두 번째 거는 이제 6월달, 7월달이니까 7월달쯤에서 두 번째 책은 나눠드리고 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책은 한 2분의 1씩 나눠드릴 거고요. 기치 표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출이 가장 중요하죠. 대한민국이 시험 보는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는 시험, 간평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고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2권 하고, 그래서 이 작업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입문 강의 이 자료도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것을 반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어차피 입문 강의는 맛배기 강의니까 어떤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어떤 내용을 시험을 보는지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맛만 보는 강의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강의를 들읍시다. 그리고 기본서는 강의 시작할 때 한 권 드리고, 두 번째 거는 7월달에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감정평가 관계법규 입문 강의를 시작할 텐데, 보시면 지금 목차가 있어요. 목차 지금 목차가 있는데, 일단 관점평가 그 관계법규를 하고요. 관계법규 입문하고요. 입문은 다른 게 아니고, 잠깐만요. 입문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시험에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시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챕터 2부터 챕터 10까지 9개 법률이 있거든요. 9개 법률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넘어가셔서 네, 감정평가 관계법규 입문을 봅시다. 합격자 결정 기준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는 시험은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지고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 넘어야 되고요. 까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이제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시험 보고 나서 자기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발표 날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까락 없이 60점 넘으면 합격한 거죠. 그럼 이제 시험 보고 나가지고 맞춰본 다음에 채점 해본 다음에 까락 없이 60점 넘으면 합격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일주일 쉬고 나서 2차 시험을 달릴 수가 있죠. 그래서 동차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다 해서 동차를 노릴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해서 섣불리 동차를 노리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1차 할 때는 1차에 집중하세요. 보이나요, 이거? 보이나요? 나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네. 1차 할 때는 1차에 집중하시고요. 그 1차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채점 해보신 다음에
꽈락 없이 60 넘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2차 시험에 집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험 기간을 이렇게 단축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이 1차 할 때는 1차 집중하시고 끝난 다음에 2차 바로 들어가시면 오히려 이것이 수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오히려 동차하겠다고 해서 동차를 목표로 해가지고 1차 시험 하면서 2차를 병행하게 되면요. 2차를 병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1차를 못 붙은 상태에서 2차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다행히 1차를 합격하면 다행이지만 이게 여러분들 시험은 난이도 높아가지고 꽈락도 많이 나와요. 회계학 같은 거 대표적이죠. 회계학 같은 거 대표적인데 꽈락도 많이 나와요. 좀 이따 볼 텐데 그래서 꽈락 나오면 2차 공부한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1차 공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다시 또 1차, 2차 병행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1차를 붙었어요. 2년 만에 붙은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할 바야. 그럼 이제 다시 또 이제 1차 합격하고 1차로 이제 2년 만에 붙었어요. 2차 시험을 준비해서 붙으면 다행인데 또 떨어지면요. 다시 또 1차부터 다시 해야 되죠. 수험 기간이 장기화가 될 수 있어요. 장기화가 오래 있기 때문에 동차를 섣부로 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1차 할 때는 1차 집중하시고요. 집중하셔가지고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넘어갔으면 이제 일주일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하고 난 다음에 60점 깔아가지고 60 넘었으면 일주일 푹 쉬고요. 푹 쉰다는 건 잠을 많이 자는 거죠. 잠을 많이 자고 그다음에 일주일 푹 쉰 다음에 2차에 집중하시면 그때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 볼 때까지 이 남은 기간 동안 동차를 노리는 거죠. 그때. 그래서 동차를 노려서 열심히 달리신 다음에 이제 동차 시험 보고 와가지고 이제 떨어졌다, 불합격했다 생각하시고 이제 시험 본 거니까 미련 버리시고 불합격했다 생각하시고 다시 또 2차를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합격자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나가서는 많아요, 시험이. 2차 준비하고 있었는데, 1차, 동차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서 2차 시험 보고 나서 떨어졌다 생각하고 다시 2차 준비하는 과정에 합격자 통지 받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그리고 또 안 되면요, 다시 계속 보면 2차 시험 준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길어야 3년. 왜냐면, 이 3년이면 뭐냐면 2차 시험,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 다시 3년차 할 때는, 3년차 할 때는 동차를 노리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해서 2년에서 3년 사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섣불리 1차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동차를 노리시면 오히려 수험 기간에 장기화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1차 할 때는 1차 집중하시고 2차 할 때는 2차 집중하시고 그러면 2, 3년 내에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2, 3년 내에.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과목들이 이제 지금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법과목이기 때문에 법과목은 정직하거든요. 법과목은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실질적으로 법은 이념적으로는 이제 정의로워야 된다 하죠. 이념적으로는 이제 정의로워야 된다 하지만 정의롭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정의롭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요, 법과목은요, 정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직합니다. 그래서 1차 할 때는 1차에 집중하시자. 이렇게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시험을 행시도 하고 변호사 시험도 봐봤는데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합격자 통계를 보시면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이제 대상이랑 됐고요. 이제 실제로 시험 본 사람이 5,500명이고 결실은 됐고 합격자가 1,700명이잖아요. 합격률이 32%. 올해 1차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32%예요. 꽤 높죠. 근데 꽤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 절대평가라는 것을 고려하면, 절대평가라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평가도 해도, 상대평가를 해도 이 정도 합격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절대평가한테 불구하고 32%라는 것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만큼 허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수가 많다는 거, 허수가 많아, 허수가. 그럼 관평사 시험만 허수가 많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모든 시험이 다 허수가 많아요. 무늬만 고시생이 많아요. 이것은 무늬만 고시생은 이제 관평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모든 시험이. 제가 공부했던 행시도 그렇고요.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무늬만 고시생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평가 치고는 32%가 높은 것은 아니다. 왜냐면 허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문제의 난이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와 관련된 좀 말씀드리겠지만 회계학 같은 거 있죠. 회계학과 또 관련돼 있긴 해요. 좀 보시면 잠깐만 이렇게 내려가 보면 되나? 그 다음에 과목별 채점 결과 봅시다. 과목별 채점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가락률이 제일 높은 게 회계학이죠. 이게 제일 1등입니다. 1등.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회계학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본 것은 회계학 빼고 다 공부해봤네요. 그러니까 민법은 변호사 시험 준비하면서 했었고 경제학은 행시하면서 했었고 부당성 원론하고 강제평가 겪고 행정법이거든요. 행정법이니까 뭐 행정법 내용이기도 하고 아무튼 회계학이 제일 높아요. 이게 반 정도가 50% 까락이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을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장평가 2교시에 회계학이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2교시에 감정평가 관계법규하고 회계학 같이 보시게 되는데 이제 일단 감정평가 법규를 한 20분에서 30분 풀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 회계학을 푸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50%가 까락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률이 32%밖에 안 되는 것은 회계학과 관련돼 있긴 해요. 회계학과 관련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회계학이 열심히 하셔야죠. 그 다음에 회계학이 제일 까락률이 높고, 그 다음 어디예요? 경제학 원론이죠. 예, 경제학도 만만치 않아요. 예, 경제학도 게다가 또 객관식을 보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 다음에 민법이죠, 민법. 민법이 까락률이 높아요. 민법도 만만치 않죠. 근데 민법은 다 보는 게 아니라 총칙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칙하고 물권법을 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면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민법 이제 아무튼 민법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감제평가 관계법규가 네 번째로 까락률이 높아요. 근데 20%라는 거잖아요. 20%. 민법도 24%. 이것은 모든 시험이 이 정도 까락은 나와요, 다들. 아까 말씀드렸죠. 무늬만 고시생. 무늬만 고시생이 있어요. 모든 시험이 나와요, 모든 시험이. 그래서 24%, 23%면 높은 게 아니다. 어느 시험이나 저 정도 까락은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수치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신경 쓸 건 뭐냐면, 이 수치에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쓸 건 뭐냐면, 이게 경제학하고요. 경제학하고, 여기. 하얀 거는 안 볼 텐데, 경제학하고 회계학에 꽈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경제학하고 회계학은 어려우니까 이게 경제학이 꽈락이 30%라는 것과 회계학이 꽈락이 48%라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근데 20% 정도 되는 그 숫자는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 민법 24%, 부동산 원론이 19%, 강제평가 관계법가 23% 까락률인데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무늬만 고시생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제학하고 회계학은 30% 넘죠. 회계학은 50% 가까이 되고 이것은 의미 있는 숫자니까 꽈락이 열심히 해도 꽈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학하고 회계학은요, 꽈락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죠. 이렇게 됐고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이제 출제 경향과 주요 내용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9개 법률 공부합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국토 및 개혁기관 법률,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액공시화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자 법률, 국유재산법,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기 부동산 등기법,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총 40개 봐요. 근데 숫자가 나오는 숫자 정해져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법률이 뭐냐면 국토계획 및 이혼의 법률입니다. 13개 나옵니다. 13개. 많이 나오죠. 이 주요 내용은 뭐냐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요. 실행하는 과정을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건축법도 어려워요. 4개 나옵니다. 4개. 그 다음에 건축법은 건축을 하고요. 허가 받아서 사용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근데 이문 나오는데 재개발 재건축 아시죠,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하죠. 이거 재개발 재건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세 법률이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 법률이 2차 시험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2차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된다 해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건축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열심히 하지는 마세요. 국토계획 및 이혼 법률을 13문이 나오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숫자 보세요. 숫자 4개, 4개, 3개, 3개, 4개 똑같잖아 거의. 그러면 열심히 이 건축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겁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2차 시험에 도움이 된다 해서 2차 시험은 나중에 문제고요. 1차는 붙어야 되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하는 법률, 이것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법률, 여러분들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자격사 시험이 자격증에 관련된 시험이 이제 자기가 속한 자기를 규율하는 법을 공부를 해요. 자격사. 변호사도 변호사법을 봐요. 변호사들도 변호사법을 따로 봐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엔 따로 보진 않지만 법조윤리라는 과목을 해서 법조윤리라는 과목으로 변호사법을 따로 공부해요. 모든 자격사들이 다 자기를 규율하는 속해 있는 법률 있죠? 그런 법률 시험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법률을 여러 시험을 보죠. 아무튼 이 내용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을 공부합니다. 이거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7번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하는 부분, 토지. 이게 이게 안 보일 텐데. 지적에 하는 부분. 이것만 시험 봅니다. 이게 4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하고 여기 동산 채권 등의 법률. 이것은 민법입니다, 민법.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서 물권법 공부하시죠? 물권법 공부한 다음에 이거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물권법 공부하시고, 민법 하신 다음에, 민법에서 물권법 하신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동산 채권 등의 담보를 한번 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9개의 법률 시험 보시고요. 다 조문을 9개 법률을 보시고요. 9개 법률을 공부하시고 그러면 9개 법률만 시험 보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9개 법률인데 이제 1번의 국토 및 이혼의 법률부터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공시할 법률, 감정평가법, 국유재산법, 공간정보법 7번째까지가 행정법 영역입니다. 이것이 7번째까지가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이것이 행정법 영역이고요. 이 부동산 등기법하고 동산 채권 담보법은 민법 영역입니다. 민법 영역. 이 2가지 영역을 시험 보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행정법에는요, 법률이 있고요. 법률, 여기 공부할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령.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죠. 대통령이. 이것을 실무적으로는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그 다음에 대통령령 밑에 부령이 나옵니다. 부령.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장관이. 그 다음에 이것을 실무적으로는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법은 이제 대통령령, 부령 그런 건 없습니다. 민법 영역은 행정법 영역만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말 하고 싶냐?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법률을 공부하는데 이 법률에서만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하고 부령도 시험 범위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법률만 모아놔도 엄청 많은데 대통령령에다 부령까지 합쳐놨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부령은 시험 잘 안 나와요. 몇 개 빼놓고는. 부령은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도 보면 부령은 안 실어놨어요. 몇 군데만 시험 나오는 부분만 적어놓고 대부분 책도 보면 제 때도 마찬가지고요. 부령은 이제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책들이 법률하고 대통령령을 규정하고 이걸 두 개를 이제 책에 실어놨죠. 시험도 두 개로 종종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따 이렇게 해놓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목표 점수 나오죠. 목표 점수. 그러면 우리가 몇 개,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몇 개 맞춰야 되냐. 75점 맞아야 된다. 개수로 따지면 40개 여러분을 시험 보는데, 40개 시험 보는데, 30개 정도는 맞아야겠다. 40개 시험 보는데, 30개를 맞아야겠다. 왜냐면 회계학이 있잖아요. 회계학이. 회계학이 40점을 간단히 넘겨야 되기 때문에, 50점 맞기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회계학이. 그러면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니까. 평균 60점이 넘으니까 회계학 열심히 해가지고 반타작 한다 칩시다. 10점 못지라잖아요. 10점. 이 10점을 부동산 관계법규에서 채워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10점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계법규에서 최소한 30개를 맞춰야 된다. 그게 75점이다. 그리고 회계학은 반드시 반타작을 해야 된다. 50점 이상 맞아야 된다. 목표 점수는 75개고요. 그리고 80점 왜 받았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운이 좋아서 80점도 맞을 수도 있긴 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학습 방향.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라고 써놨어요? 처음에 모든 법률을 완벽하게 학습하지 말자.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70점을 맞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70점 맞기도 쉽지 않은데 모든 법률을 완벽하게 학습하지 말자. 왜냐면 네 번째와 관련돼 있어요. 이게 네 번째와 관련돼 있어요. 네 번째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강력 조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강력 조절은 모든 법률을 이제 9개 법률에 있는 법률하고 시행령까지 따따따 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제 책이 한 700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700페이지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외운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강력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출제되는 국토개혁 및 이용할 학문들은 철저하게 학습하자. 이 14개 나온다고 그랬죠? 14개. 아니죠. 14개란다. 13개 나온다고 그랬죠? 13개. 13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11개는 이상 맞춰야 되는 거죠. 11개.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13개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11개는 맞춰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일단 쉬운 법률은 만점 목표란다. 쉬운 법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국토계획 및 이원 법률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어렵고요. 건축법도 어려워요. 이 세 법률은 여러분들 2차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다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일단 적혀놓고 일단 이 9개 법률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 가지 법률이 쉬워요.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사법, 구유재산법, 부동산 등기법. 여기다 아까 하나 또 추가하면 아까 동산채권담보법 또 하나 추가합시다.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다 맞히자. 다 맞히면 몇 개예요? 6개, 10개, 14개죠. 15개. 15개. 다 맞히자. 그래서 여기서 쉬운 법률은 만점 목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서법, 구유재산법,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에 동산 채권담보법, 15개는 다 맞히자. 그래서 다 맞추자. 그럼 몇 개예요? 26개죠. 그 26개 맞았죠? 나머지 과목에서 하나씩 맞추면 30개 돼요. 그죠? 이제 이 5개 법률 다 맞추면 26개가 되고요. 15개가 되고, 국토계획 및 위원회 법률 13개 중에서 11개 맞추면 26개가 돼요. 나머지 법률에서 하나씩 맞추면 30개가 돼요. 이렇게 하자.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하자, 강약 조절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죠. 기출조문이 반복되어 출제하고 있어요. 기출조문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다 여러분 시험은 조문을 봐요. 조문을 내기 때문에 조문이 반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조문은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자, 학습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 둘, 세 가지 이것만 잘 하시면 이제 30개가 훨씬 넘어갈 겁니다. 30개가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시험도 지금 기출조문이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에다 기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도 기출 표시가 돼 있어요. 기본서의 일부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 책에도 기출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조문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기출조문이 반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조문은 철저하게 학습하자. 그러면 이제 기출조문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기출조문을 이제 공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서법에서 예를 들어서 21조 1항이 나왔다. 21조 1항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기출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공부하시면 안 되죠. 이건 이 조문을 21조 1항 철저히 공부하시고요. 이 주변에 있는 조문을 좀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조문이 뭐냐면 21조 2항, 1조 3항, 4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조문을 말하면 돼요. 이 조문. 21조 2항은 아니고요. 21조 1항이 시험에 나왔으면 다음 시험에서는 21조 2항, 21조 3항, 21조 4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관련 조문을 좀 더 보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련 조문마다 22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안에 조문 안에 있는 21조 안에 있는 조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 조문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출되지 않은 조문 나오죠. 왜냐면 난이도를 조정해야 되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난이도를 조정하다 보니까 기출 조문이 아닌 데서 시험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 기출 조문이 나오면 이 기출 조문이다. 그러면 이 관련된 조문을 조금 더 보자. 이렇게 하시면 시험 준비는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일정을 봅시다. 강의 일정.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4번을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4번 정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입문 강의하고 다음 달 6월달, 7월달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쯤에 객관식 풀이 강의하고 그 다음에 내년 2월달 최종 정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한 4월달에 있죠? 4월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4월에 시험 보기 전까지 한 4번 정도 여러분과 만나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입문 강의는요, 이번 주, 다음 주에서 4번 정도 할 텐데, 이제 9개 법률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맛배기 강의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요. 기초 개념을 학습하고요.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이 뭐냐면, 이 기초 개념이 어느 법이나 지금 9개 법률 보면 어느 법이나 총칙 규정이 있어요. 총칙 규정. 총칙 규정이 있어요. 어느 법, 9개 법률 앞에 보면 총칙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용어를 설명하거든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데 이거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총칙 규정이 시험 꽤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정의 규정이.
그래서 그 기초 개념을 좀 학습하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달부터 6월달, 7월달에 이제 전반적인 학습을 하게 되죠. 기본서 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고요. 기출 조문 전반적인 내가 학습하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출 조문하고 중요한 조문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 16, 28, 16이죠. 16회에 걸쳐서 기본 강의하고요. 12월달은 이제 객관식 풀이를 할 텐데 저는 이제 OX 문제집을 할 거예요. OX집으로. OX집 문제 가지고 할 겁니다. OX집.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지선대로 하게 되잖아요. 오지선다. 오지선대로 시험을 보는데 오지선대로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다음 주 옳은 것은, 다음 주 틀린 것은 이런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옳은 것은 답 1번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학습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 공부하실 때, 여러분 간평사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 봤던 게 뭐냐면 이제 수능 시험이잖아요. 수능 시험 공부하잖아요. 근데 효과가 이렇게 학습 효과가 크진 않아요.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학습 효과는 크진 않아요. 이렇게 이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습 효과가 크지 않다. 그래서 이 지문 하나를 이렇게 좀 따로 또 만들어서 지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따로 떼가지고 OX 문제집 재구성을 해가지고 한 지문 O인지 X인지를 하나씩 집어가면서 풀면 이제 학습 효과가 아주 커질 겁니다. 예, 저도 행시할 때 OX 문제집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는데 OX 문제 가지고 이제 오더노트로 활용하는 거죠. 활용입니다. 활용. 따로 만드는 게 따로 여러분들 만들 필요 없이 OX 문제 가지고 답 가리고 풀어본 다음에 틀렸으면요 체크해가지고 그 틀린 지문만 열심히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예. 이거 끝나면 최종 정리할 때는 기출 조문하고 예상 조문 중심으로 2월 때는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전반적인 인문 강의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이 정도 하시면 감정평가, 강기복구, 인문 강의는 충분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챕터 2부터 국토 계획 및 이원화 법률부터 합시다.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